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3보험의 첫 번째 상품이죠. 우리 상해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보험 상품의 분류는 세 가지로 한다 그랬죠. 우리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하고 간병보험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상해보험을 살펴볼 거예요. 상해보험은 일반 상해보험하고요, 재해보험하고요, 교통재해보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질병보험은 이제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들이 있고요. 간병보험은 롱텀 케어라 그래서 장기 간병보험하고 치매보험 같은 것들을 이제 요즘에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뭐 OX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에 대한 지문으로 나올 때 상해보험에는 재해보험과 치아보험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요. 그럼 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보험이지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 특징 한번 볼게요.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이 되는 종합형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주계약뿐만이 아니라 특약을 통해서 다양하게 부과돼서 판매되고 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상해보험의 의의를 먼저 볼게요. 제가 여기 첫 번째 빨갛게 쭉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박스 쳐놓고 나서 얘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정의를 물어보는 개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이런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 상해보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요 상해 대신에 질병을 넣으면 질병보험의 정의예요. 간혹 가다가 요거를 질병으로 바꾸어 놓고 이거를 상해보험이라고 한다, 맞았다 틀렸다 이런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의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밑에 외부로부터 돌발적 사고로 인한 상해만 보험사고로 간주한다. 지금은 이제 개략적으로 써 있지만 우린 이미 앞에서 공부했죠.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우연한 사고여야 되고요. 두 번째, 급격한 사고여야 되고요. 세 번째, 외래의 사고여야 되는 거죠. 요것만 상해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상해인지 아닌지 상해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보험이고,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가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 사망했느냐 생존했느냐 다툼의 여지가 매우 적은 편이죠. 그래서 원래는 상해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개념인데, 시험 문제에는 오히려 이 밑에 있는 생명보험은 생사가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적은데 이거를 많다, 이런 식의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보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생명보험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반면에 상해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다툼의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을 이제 비교해서 보험 사고부터 한번 볼게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명확하게 동시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급격하고요. 두 번째, 우연하고요. 세 번째, 외래 사고여야 된다 그랬죠. 요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발생 여부라든지 발생 시기라든지 발생 원인이라든지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확정적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로 얼만큼의 피해가 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인 반면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기 때문에 언젠가 사람은 죽게 돼 있죠. 사망 자체는 확정적이에요. 그런데 언제 죽을 거냐, 발생 시기만 불확정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고, 보험급여 측면에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험의 성질하고 실손보험의 성질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액으로 보상이 되겠지만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손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반면에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의 성격만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다 충족해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된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 이상 또는 두 개 이상 충족하면 상해로 본다. 틀린 거예요. 세 개 모두를 충족해야 되고요. 예, 지속성, 계속성 이런 걸 중간에 넣기도 해요. 급격성, 우연성, 지속성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나 계속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그냥 세 가지 요건, 급격, 우연, 외래를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사고의 발생과 신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다치거나 뭐 했는데 이게 사고로 기인한 것이다를 증명해야만 관련한 보상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상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3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급격해야 되고요. 요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그래서 위에 보면 피보험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도 상해사고로 본다. 틀린 거예요.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일단 우연성에서 위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연성. 우연성은 뭐냐면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 그런데 여기는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틀린 거고. 세 번째, 외래성입니다. 외래성은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신체 외부적 요인에 기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급격성이라는 건 완만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예측해서 회피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상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지속성, 계속성 이런 것들은 급격성하고 반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우연성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다시 얘기하면 고의가 아니어야 된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고의적인 것들은 상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의도하거나 예상되는 사고, 고의 같은 것들은 배제하는 것이고, 자해 행위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해사고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 세 가지를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처럼 지속성이나 계속성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지문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케이스 형태로 다음 중 상해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요 세 가지에 위반되는 사고를 써주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상해사고의 요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보상 여부인데요. 그래서 아까 케이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게 연결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관상 보상 대상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의료 치료를 하고요. 의료 치료를 했는데 그 의료 치료가 앞에 우리 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보상을 안 할 수도 있죠. 보험회사가 보상을 안 한다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라고 해서 면책이라고 하는데, 그 면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관상 보상 사고냐 아니냐, 요걸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확인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 사고 결과로 발생된 질병, 요거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질병인데 이게 상해의 결과로 발생했다. 뭐 적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에 예를 들면 뭐 철심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 철심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이 관절염이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오랜 기간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상해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면 그 질병에 대해서도 상해로 간주해서 보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리에 관절염이 있어요. 거꾸로. 그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래서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러면 계단에서 굴른 게 정상적인 경우에 우연하고 급격하게 구르는 게 아니라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은 조심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구를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질병 때문에 다친 것이지 상해 자체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누가 먼저냐에 따라서
상해가 원인이 돼서 만약에 발생한 것이라면 질병도 보상을 하겠지만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된 것이라면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같이 한번 봐주시고 밑에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요통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급격하지도 않고 우연하지도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보상이 안 되는 것이고 과로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로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이제 케이스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도 여러분이 질병이 먼저인지 상해가 먼저인지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확인해서 면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해보험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보장 내용은 일반 재해 보장형이 있고요. 교통사고만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있고 스포츠 관련된 레저 관련된 그런 이제 사고 보장형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고 만기 환급금 유무에 따라서 순수 보장형 환급금 없이 그냥 만기가 끝나면 모두 소멸되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리고 만기 환급형 만기에 가서 돈을 돌려드리는 그럼 요거는 보험료는 좀 비싼 대신에 일부를 적립해서 만기에 일정 금액을 받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고 선택특약은 상해로 인한 수술 그 다음에 입원 그리고 생활보조금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을 선택특약을 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상해 개념 한번 볼게요. 상해 개념은 그러면 우리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말고 상해라는 게 뭐야? 그럼 우리 흔히 상해 그러면 다친 거잖아요. 그렇죠? 다친 거. 이 다친 거를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 틀린 거고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긴다라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해로 인해서 신체 장애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외관상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한다. 틀린 지문이고 상해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밑에 상해 개념의 일부 감염병의 보장을 더한 재해를 보장하고요. 그래서 1급 감염병까지 보장하는 재해를 보장합니다. 요거는 손해보험에 비해서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사고의 발생, 신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범위는 손해보험보다 넓고 일반적인 상해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더 넓게 해석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상처 남기는 거로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크게 사망이나 아니면 장애나 그걸로 인한 질병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이 골라내 주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주요 보장 내용 한번 볼게요. 재해 사망보장금이 있고요. 재해 장애급여금이 있고요. 후유 장애 같은 것들이 남았을 때인 거죠. 재해 수술급여가 있고요. 재해 입원급여가 있고요. 마지막에 만기 환급형인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 같은 거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부 다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간접적인 원인 많이 나오죠. 우리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장애 이럴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을 별도로 저희가 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급률에 해당하는 그 율만큼 보장을 하는 그런 경우고 수술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수술 입원 같은 경우는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그리고 보험기간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만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상해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시험에 상해보험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고요. 시험 문제에 1년 미만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입 대상 및 연령인데요. 자, 상해라고 하는 거는 연령하고 직업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해 갑자기 뭐 다치거나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직업이 상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직업일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하고 택시 운전을 하는 기사님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택시 운전하는 기사님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의 경우에는 연령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가이드상 연령에 보면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아주 위험한 직군이 아닌 경우에는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이번에 교재에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고연령자도 가입 가능하다는데 나이를 좀 명시를 해준 거죠. 상품에 따라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65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75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령과 사고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이상은 가입이 제한된다. 또는 고연령자는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이다. 뭐 이런 형태의 지문은 틀린 것이고요. 자, 주보험에는 질병 사망은 부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주계약으로는 사망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특약 형태로 특약을 통해서만 사망을 보장하죠. 그래서 상해 사망이라든지 질병 사망이라든지 이런 특약을 또 포함시켜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있고, 보장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해보험인데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다. 상해보험을 가입하셨고 암으로 사망했으니까 질병으로 사망하신 거예요.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다. 틀린 거고요. 또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한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밑에 보면 직종별로 위험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상해보험의 핵심이 되겠죠. 왜 그래요? 상해는 나이보다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훨씬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직군인 분과 비위험 직군인 분 간에는 서로 상이한 위험률을 적용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 지문 잘 봐주시고, 시험 문제에는 보험사고 발생 확률과 직업은 무관하다. 이건 틀린 지문이고, 연령은 무관하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상해는 연령과는 무관하고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밑에 보면 상품 설계. 보험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원인으로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위험률을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지 않고 산출한다. 그래서 연령과 보험사고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에 보면 나이가 증가해도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얼핏 보면 틀린 지문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맞는 지문이에요. 나이하고 위험률, 보험료하고는 상관이 없다. 밑에 보면 그래서 하나의 단일률 그리고 군단율, 어떤 집단에 대한 요율을 의미하는 거죠. 군단율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다만 직업에 따라서는 위험률을 차등하고 직업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직업과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우리 직업하고 직무가 중요한데 중간에 가입 시점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변경이 생겼다면 이거는 반드시 통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위험 변경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통지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걸 만약에 위반하셨다. 그러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얘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나오는 지문이지만 만약에 나오면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여기 통지 의무,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직업이 변경이 되면 당연히 위험률이 달라지겠죠. 위험률이 달라지면 보험료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위험률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이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같이 증가를 하고요.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이 되면 통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업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직업별로 위험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각각의 등급마다 3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등급에 2단계도 있을 수 있고 1등급에 3단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위험 등급은 5개로, 그리고 각각의 등급 안에서 세부 단계는 3개로 나누어서 위험률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숫자를 바꿔서 3등급, 5단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 위험률을 차등하고 있는데 위험 등급을 차등한다, 뭐 이런 식의 지문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기선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5등급, 3단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이 되면 당연히 통지를 해야 돼요. 어디에 통지해야 돼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죠. 예, 간혹 이것도 뭐 생명보험협회 틀린 거고요.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고,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죠. 왜 보험금 못 받는 거죠? 통지 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사고 발생 시 변경된 직업 급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사무직이었는데 예를 들면 생산직으로 바꿨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금이 아예 부지급될 수도 있고요. 통지 의무 위반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통지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직군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사무직 기준의 보험금이 아니고 생산직 기준의 보험금으로 깎여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래 인수할 수 없는 직군으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럴 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개월도 자주 나오고요. 보험료 증액, 그 다음에 해지, 이때 해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챙겨봐 주시고, 밑에 보면 언제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건 틀린 거예요. 1개월이 경과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뒤에는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통지 의무에, 우리 보험, 생명보험 계약 약관에 있는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우리 상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1개월 그리고 해지,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험 설계사에게 알렸다. 보험 설계사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설계사분에게 말씀하시더라도 보험회사에는 별도로 통지를 해야 되고, 설계사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도 보험회사에 통지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분쟁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통지는 서면으로 변경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증권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고요.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업을 바꿨어요. 통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직업과 관련 없는 사고가 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직이었어도 발생되는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직업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상해보험은 그래서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통지 의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무직인 A씨가 버스 기사로 취직해서 일하던 중에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이분은 지금 무직이었던데 이분이 버스 기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직군이 바뀌었어요.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골절이 됐어요. 이런 사고는 무직이었든 버스 기사였든 상관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를 변경했어요. 근데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생산직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이 사고가 생산직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안 날 사고였던 거죠. 그럼 이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니까 이럴 때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 형태의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변경에 대한 통지 여부하고요. 그 변경에 대한 통지 안 한 그 직군의 그 어떤 위험률과 그 다음에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이거는 통지를 안 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면 보상이 나갈 것이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보상에서 제한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질병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산보험의 두 번째 상품이죠. 질병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학습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텐데 실제 출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거 정도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 시험을 보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질병보험의 개요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질병보험의 정의는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이거를 상해로 바꾸면 똑같은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가 돼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상해보험처럼 사망을 주 계약으로 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고요. 사망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이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재해수술비는 질병보험 주계약에서 보장한다. 재해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하겠죠. 자, 밑에 보면 사망보장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만 보장을 한다는 점은 상해보험하고 공통점이고요. 종류는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치아보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병들을 보장하는데 가끔 질병보험에 간병보험이 포함된다라고 이제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이건 틀린 거죠. 간병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과 같이 재산보험의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지 질병보험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 관련 상품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주계약과 특약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변화 요인은 첫째,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 노인성 질환들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질병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상해보험은 연령하고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죠. 상해보험은 직업하고 상관관계가 많은 반면에 질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많이 받는 보험이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고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험률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연령이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질병보험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개념이고 질병 형태가 변화하고 있죠. 우리 생활이 서구화되기도 하고 산업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질병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질병의 형태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결국적으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상품 개발 트렌드도 예전에는 종신보험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종신보험이 포화가 되면서 질병 중심의 제3보험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질병보험 시장에서 종신보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질병보험 시장에서 변액보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사망보장은 주계약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질병보험에서 종신보험에서 질병보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신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신체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저희가 질병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상해 같은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였잖아요. 얘는 지금 1차적이고 계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외래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간혹 상해보험처럼 케이스 형태로 나는데요. 상해보험과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노화로 인한 요통, 상해보험에서는 면책이었죠. 그런데 질병보험에서는 질병으로 인정받는 사고고요. 거꾸로 물건을 들다 다쳐서 생긴 요통, 이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질병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그래서 외래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가입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상품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해보험과 비교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험 기간, 상해보험은 1년 이상이었지만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이고요. 시험에 10년 미만으로 출제되고 있고,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줄 먼저 보시면 고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위험률이 현저히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상법에서는 이런 가입 기간이라든지 가능 연령이라든지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 질병보험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는 거고, 시험 문제에 나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질병보험은 뭐 일부 질병의 경우에 직종과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직업이 뭐냐하고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요. 예, 연령에 따라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는 상해보험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질병보험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고,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위험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위험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험료는 상승하고요. 시험 문제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감소한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화 질병을 보장한다. 자, 특화 질병, 어느 특정한 질병만 보장한다 그러면 보험료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잘못 생각하면 특정한 질병만 보장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어서 보험료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 질병 외에는 보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위험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질병 이외에 보장하는 질병이 작아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 조건은 상해보험과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암보험 먼저 살펴볼게요. 암보험은 만기 환급금 유무에 따라서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만기 환급형은 판매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암을 구분해요. 그래서 특정 암, 여기서는 지금 간암, 위암, 대장암에서 3대 주요 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여성들이 많이 발병하는 여성 특정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5대 암 이런 식으로 특정암은 회사별로 차별하게 구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해감, 소해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기준은 아닌 거죠.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발병 빈도라든지 치료 비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임의로 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암에 대한 것을 별도로 특화해서 치료받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암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 형태 모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특약으로만 판매한다, 주계약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이런 부분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고요.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암에 관련해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하면 전반적인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급부가 지급이 되고, 만기 환급형인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도 지급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거, 제자리암이라는 것이 있죠. 예, 연기예요, 연기. 아주 초기. 예, 그래서 만약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치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전이 같은 것들도 잘 안 되는 그런 단계이죠. 이런 제자리암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에서 20%만 지급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 보험금의 종류예요. 그래서 어떤 급부들이 나가느냐. 첫째, 진단보험금이 있죠. 그러면 보장 개시일 이후가 돼야 되고요. 이때 진단이 확정됐다 할 때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특정 암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부분이 지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입원 보험금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치료예요. 그래서 암은 반드시 직접 치료 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약정한 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동일한 암으로 2회 이상 입원을 했다. 그럼 이거를 다른 입원으로 볼 거냐, 같은 입원으로 볼 거냐, 같은 입원으로 봐요. 그래서 1회 입원한 걸로 보아서 입원 일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원 치료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다. 제가 보험을 가입하고 암에 만약에 진단을 받아서 입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끝났어요. 보험 기간이. 그러면 그 뒤에 지금 보험기간 끝난 이후에 입원에 대해서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죠. 보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 회당 최고 한도일, 이거는 상품마다 회사마다 다르죠. 그 한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회당 한도일이 회사별로 상품별로 다른데 90일 이내에 180일 한도 내에서 이렇게 기간을 확정해서 시험 문제가 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도 종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치료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암이라도 2회 이상 입원하면 따로따로 계산한다거나 바꿔서 문제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원 치료금 잘 봐주시고, 뒤쪽하고 우리 연결해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 이거는 직접적인 치료나 아니냐? 직접적인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그것과 이제 연결된 합병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상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암은 직접적인 비용만 보상한다. 기억해 주시고.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직접 치료 통원보험금이에요. 마찬가지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통원 1회당 얼마 이렇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수술보험금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사망보험금은 주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특약으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사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 암보험은 주계약으로 암 사망 보험금을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린 거다.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표준 약관상 직접 치료비의 범위예요. 암을 제거한다든지 암의 증식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치료 중에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용성이 입증이 돼서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이걸 우리가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식선에서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정상적인 암 치료만 인정하겠다. 예를 들어 민간요법이라든지 거기서 부수되는 치료 같은 것들은 직접 치료로 보지 않겠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 암 제거나 증식을 위한 수술,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치료, 이런 것들이어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는 거죠.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식이요법 또는 명상요법, 우리 흔히 이제 민간요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버섯을 먹으면 좋다더라, 명상하면 좋다더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어떤 시설에 가서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식이요법,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인정해줄 거냐, 인정해주지 않을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안전성, 유효성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로 보아서 직접 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치료. 우리 암에 걸리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게 암 직접 치료비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치료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암보험에서 보장은 하지 않는 거고요.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개예요. 면역력 강화와 합병증 치료는 직접 치료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말기 암 환자의 치료 비용 중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호스피스 같은 거죠.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시설에 가서 행복하게 나는 내 마지막을 맞겠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로 지정된 경우에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일단 면역력 강화와 합병증은 안 된다. 기억하시고, 그런 문제예요. 암으로 인해서 발생한 합병증 치료는
직접 치료비에 해당한다? 아니다.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가입 조건은 항상 중요한데 암보험도 마찬가지로 질병보험이니까 질병보험에 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요. 질병보험의 특징이고 가입 연령은 15세 이상 그리고 고연령의 가입은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15세를 20세 이상, 그 다음에 연령에 상관없이 또는 고연령도 가입 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위험 발생률은 커지고요. 그러면 보험료도 당연히 증가하고요. 시험에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감소한다. 틀린 거고요. 갱신형. 갱신형은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해서 갱신을 하는 보험이죠.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해서 위험률은 커지고 보험료는 올라가니까 갱신을 할 때 보험료 변동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얘는 뭐냐면 일정 기간 이후부터 보장을 개시한다는 거예요. 가입하고 바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한 90일 정도 일정 기간 이후부터고 그 전은 면책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 이후에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100% 보장을 하지만 일정 시점 이내에 진단되었을 경우 여기 예시는 1년이라고 돼 있지만 상품별로 1년, 2년 정하겠죠. 그래서 가입 후 일정 시점 1년이나 2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전액 보상하는 게 아니라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암보험은 50% 정도 지급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암보험은 위험률 변동 제도가 적용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위험률 변동 제도라는 게 뭐냐면 보험 가입 중간에 위험률을 체크해요. 그래서 위험률이 변동하면 그거에 맞춰서 보험료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갱신형하고는 다른 거예요. 갱신형은 아예 보험기간이 끝나고 재산정을 해서 갱신하는 개념이라면 얘는 보험은 유지된 상태에서 위험률만 변동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간병보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병보험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우리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실손의료보험은 저희가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질병이나 장애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합니다. 네, 일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2018년 4월 1일부터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양한 상품들에 특약으로 부과해서 판매되던 것이 지금은 단독형으로만 판매하고 있어서 밑에 보면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 특약으로 부과되어서 판매 가능하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위에 보시면 가입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다.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보험이에요. 그럼 연령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연령에 상관없이는 틀린 거고, 가입자가 부담한 실존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보상한다는 것이고, 자, 밑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영역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액과 건강보험에서 보조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이 대상이 되고요.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상법상 요거를 의료법상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요. 상법상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초과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 책임액에 대해서 비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해서 중복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의료법이 아니라 상법이다. 그리고 납입 보험료에 대비해서 또는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틀린 거예요. 정확한 용어는 보상 책임액에 비례해서 비례 보상한다. 이 용어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가입 시 실손보험 계약 유무를 확인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례보상 대상은 재산보험 상품 중에서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을 하고요. 재산보험에는 실손도 있고 정액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액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실손 급부 원칙 요거는 제외가 된다. 적용되지 않고
비례 보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 정액 보상 상품도 해당이 된다. 틀린 거고요. 5인 이상의 단체 실손보험은 실손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이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련해서 비례 보상은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라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입원 치료비가 3천만 원 발생을 했고요. 자기부담금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자, A보험사는 지금 1,000만 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보상 책임액이 1,000만 원이고 B보험사는 5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그럼 A보험사는 얼마를 보장하냐면 우리가 어쨌든 발생한 손해는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곱하기 지금 우리 가입 금액 대비로 하면 6분의 1이지만 지금 보상 책임액 대비로 하면 4분의 1이잖아요. 4천만 원이 지금 보상 책임액인데 A보험사가 1,000만 원만큼 보상할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에 4분의 1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750만 원을 A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요. B보험사는 마찬가지로 3천만 원 곱하기 4천만 원 중에서 보상 책임액이 3천만 원이니까 4분의 3을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250만 원이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가입 금액이나 납입 보험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보상 책임액에 비례한다. 이 부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황은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63년도에 손해보험회사가 실손보상상해보험을 국내 처음 도입했다. 요 지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제일 처음 도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손해보험은 그 이후에 뭐 단체건강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확대하고 있고, 생명보험은 2003년 10월 달에 단체 실손 의료보험, 2008년 5월 달에 개인 실손 의료보험 해서 조금 더 늦게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09년, 2013년 쭉 오다가 2015년에 급여하고 비급여의 비율을 똑같이 80% 적용하는 표준형,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에 대한 90%, 비급여에 대해서 80%로 보장하는 선택 2형, 선택 2형이 되는 거죠. 나누어서 팔기 시작했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예, 여기서는 지금 손해보험에서는 가장 먼저 손해보험에서 도입했다는 게 중요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지금 나머지 거는 뭐 역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과잉 진료가 우려가 되고요. 보장 수준이 미약한 3개의 진료에 대해서 실손 특약으로 분리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모든 의료에 대한 치료, 그다음 뭐 상해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뒀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과잉을 해서 진료를 받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권유를 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교통사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내가 내 돈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MRI도 찍고 막 하잖아요. 똑같은 경우에요. 실손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주니까 지나치게 과잉 진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손해액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3가지는 특약으로 전환했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돈을 내라는 거죠. 본인이 돈을 내고 선택한 사람에게만 보장해 주겠다. 또 하나는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내야 되는 돈도 많아진다. 그래도 받겠다면 그거는 과잉 진료가 아니라 진실된 진료로 보겠다. 그래서 특약으로 분리했는데 3가지예요. 첫째, 비급여 도수치료. 사람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의학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 거고요. 비급여 주사, 보험 안 되는 주사, 비급여 MRI 이런 것들은 따로 특약으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얘 관련해서는 이 3가지가 아닌 거, 이거를 특약으로 제외했다 해서 비급여 치과 치료라든지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전부 다 통합 형태로 운영을 했었다. 그런데 2017년 4월 이후로는 기본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3개를 뺀 나머지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이 3가지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이게 주로 이제 관절과 관련된 뭐 어깨나 아니면 무릎이나 이런 관련된 치료들이에요. 요거는 첫 번째 특약으로 뺐고,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나 MRA 얘는 특약으로 별도로 분리했다. 요 세 가지 항목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기본형에다가 특약 1, 2, 3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본형은 2번 최고 5천만 원. 이거 중요한 숫자고요. 시험에 3천만 원으로 많이 나오고요. 통원 하루당 30만 원. 중요한 숫자고요. 시험에 50만 원으로 많이 나오고요.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도 중요하죠.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형만 가입할 수도 있고요.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특약을 가입하시게 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고 자기 부담금은 기본형과 특약의 비율이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특약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지만 자기 부담금이 높아야 과잉 진료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서로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자기 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고 항목별 누적 보장 한도와 횟수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라 뭐 연간 얼마까지 또는 몇 회까지 이런 식으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기도 한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 표가 막 있고 숫자들이 많이 있어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자, 입원과 통원에서 자기 부담금이 급여는 10%, 20%, 비급여는 20% 돼 있고요. 통원 같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 20% 중에 큰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도 중요하죠? 5천만 원, 30만 원 중요하고 그다음에 통원의 횟수 정도 한도는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30만 원에 연간 180회까지 인정한다. 요 세 숫자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5천만 원, 30만 원, 180회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특약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아까 10%, 20%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30%로 좀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보장 한도하고 횟수 제한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특약은 3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50회, 50회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밑에 문제. 일일 통원비가 10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이 맥스 15,000원과 20% 중에 큰 금액이다. 그러면 보장 금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통원비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2만 원이잖아요. 그럼 2만 원하고 15,000원 중에는 누가 커요? 2만 원이 크죠. 그러면 10만 원 빼기 2만 원 하면 8만 원이 실제로 보장되는 금액이다. 간혹 이런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맥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가입 절차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이내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관련해서 가입을 하시기 전에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 고객분들이 괜히 보험료 이중으로 낼 필요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중복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초과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인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 제도 자체의 어떤 그 건전성이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 손해만 보장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보험업법과 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명보험 회사에 오셔서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설계사가 고객에게 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청하고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보험회사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가입자가 아니다. 중복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요. 기가입자다. 그러면 굳이 체결하실 필요 없다. 안내하고 종료하면 되는 거죠. 관련된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계약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추가 가입이 안 되는 것이지 소멸 사유는 아닌 거고요. 설계사는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설계사분이 확인하는 거죠.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중복 가입 확인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단체하고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인데요. 이런 개념이죠. 제가 개인 실손보험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개인 것도 있고 단체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사고가 나면 중복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괜히 내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실손보험 다시 가입하려고 했더니 그때 인수가 거절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든지 그래서 개인 거를 단체 실손보험으로 가는 순간 정지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중에 퇴직을 하면 다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연계 제도가 필요해진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간단한 몇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첫째, 2018년 12월에 시행을 시작했고요. 퇴직자의 단체 실손보험 해지에 따라서 보장 공백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걸 해소하겠다는 거고, 중복 가입자에 대해서 이중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밑에 보면 자, 퇴직 후 질병 경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그래서 개인 실손보험으로 퇴직하고 나서 다시 가입하려고 했더니 인수가 거절되는 가입 거절로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단체 실손보험에 5년 기억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퇴직할 때 1개월, 요것도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5년 1개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1개월 안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심사 없이 연계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밑에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200만 원 이하, 5년 동안 200만 원 이하니까 과도한 진료를 하거나 한 건 아닌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자, 보시면 개인 실손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요거 이제 3년, 5년 시험 많이 나옵니다. 단체 실손보험에는 5년, 개인 실손보험에는 1년. 여기서 요 숫자가 중요하고요. 취직으로 인해서 회사의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 보장을 중지하고, 퇴직하고 아까 몇 개월이었죠? 1개월. 1개월 이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인데요. 여기서 개인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만 중지하면 되죠.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 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해주는 거고, 나중에 개인 걸로 전환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실손을 중지할 때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하게 되고요. 재개를 할 때 보장이 확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이 숫자 중심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질병보험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이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상품이죠. 간병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제4편 제3보험의 마지막 시간, 우리 간병보험인데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가 보험 기간 중에 장기 요양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간병 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 간병보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정의를 써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장기 요양 상태, 그 다음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 그리고 중증 치매 상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장기 요양 1등급인 경우 맞는 거고요. 이거는 인지 기능 장애 상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인지 기능 장애 상태는 우리 이제 장기 요양이나 일상생활 장애 전 단계로 저희가 이제 인지 기능 장애 상태라고 보거든요. 치매로 보면 중증이 아니고 경증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간병보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 등을 보상하는 상품도 출시되어 있고요. 제3보험으로 분류되어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하고 있고요. 간병보험이나 롱텀 케어, LTC 보장보험이나 치매 특약이나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 주계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요. 선택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 없다거나 선택 특약으로만 가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지문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장기 요양 상태인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장기 요양 1등급, 장기 요양 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요거를 우리가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하고요. 요 용어에 대해서는 지문에 이렇게 써놓고 얘를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한다. 이런 지문이 나기도 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물어보는 문제도 나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개념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장기 요양 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기 때문에. 밑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재해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 뭐 휠체어나 목발, 의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동하기가 일단 디폴트로 모든 거에 이동하기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고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그리고 옷 입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시험에 다음 중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러면 이동하기 플러스 식사하기를 못하는 경우, 이동하기 플러스 옷 입기를 못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동하기와 옷 입기를 못한다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본다. 이런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말하기와 운동하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동하기와 말하기 또는 이동하기와 운동하기를 못한다고 해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보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챙겨봐 주시고, 중증 치매라는 거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인지 기능의 장애, 우리가 이제 CDR 척도라고 하는데 결과가 3점 이상 발생한 중증인 경우에 한해서 중증 치매 상태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장기 요양 상태하고 일상생활 장애 상태 요 두 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공적 장기 간병보험하고 민영 장기 간병보험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라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간병이나 요양 문제를 사회 연대 원리에 의해서 국가와 사회가 같이 분담을 한다라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잠깐 보면 지금 민영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2003년 8월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더 먼저예요? 민영이 먼저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공적 장기보험이 그 뒤에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됐거든요. 공적 장기보험 판매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민영 장기 간병보험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시작되었고 이후에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밑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그래서 노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요 나이를 65세가 아니라 60세로 시험 문제를 또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나이도 여러분이 챙겨두시고,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다른 혜택, 다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신 기능 상태에 상관없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지문은 틀린 거고요. 등급에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 등과 계약을 해서 요양 서비스라든지 비용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자, 민영 장기 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정액 보상형과 실손 보상형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액 보상 형태로 2003년 8월부터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손 보상 형태가 아니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 우리나라의 민영 장기 간병보험은 주로 실손 보상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틀린 지문이고요. 독립적 형태인 연금형이나 종신보장형, 정기보장형과 특약 형태로 구분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누어서 판매되고 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보험회사가 자체 판정 기준을 적용하는 상품인 경우에 지급 사유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 등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이고요. 지급 대상은 피보험자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을 하고 있고,
공적 요양보험의 기준을 적용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공적 요양보험의 기준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 판정 기준에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해서 실질적인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또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보험회사 자체 기준이냐 아니면 공적 요양보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면책 한번 볼게요. 면책 기간은 암보험처럼 면책 기간이 있다. 그래서 암보험처럼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 일상생활 장애 보장인 경우에는 90일, 그 다음에 중증 치매 보장인 경우에는 2년을 면책 기간으로 하고 있어서 가입 후 90일 또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은 면책이고요.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나 중증 치매 상태가 되는 경우 면책 기간에도 보상을 한다. 이게 질병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그거는 기간과 상관없이 면책 기간 내라도 보장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면책 사항은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알코올 중독, 의외로 알코올 중독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장애 1등급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것은 면책이고요.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투여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면책 사항이 가끔 지문에 나오고요. 지문에 나올 때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일상생활 장애가 됐다, 이런 경우는 보상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가입 조건은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보험 기간은 대부분 종신이에요. 종신. 그래서 일부 80세 만기형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대부분 80세 만기형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종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가입 가능 연령은 30세 이후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 65세 이후 이렇게 시험을 많이 내고 있고요. 수발이 필요한 상태의 정의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180일, 90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위험률의 책정 그리고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되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가 됐다, 그럼 역시 계약은 소멸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은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적이든 아니면 민영이든 간병보험에 대한 그런 데이터 축적이 우리나라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률을 다르게 변동해주지 않으면 그 보험 자체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험률 변동제도인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 예상 위험률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상이하다라고 하면 보험기간 중도라도 보험회사가 임의대로 하게 되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금융위원회의 임가를 얻어서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 위험률이 조정된다는 건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위험률 변동 제도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질병보험 공부하실 때 질병보험은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틀렸다. 왜? 그거는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률 고정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틀린 거고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지문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입 조건과 위험률 변동 제도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병보험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모집인 자격시험 전체적으로 과정을 쭉 마쳤는데,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